정말 분야를 가리지 않고 만나거든요. 영어, 수학, 정말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이 정말 공통적으로 말하시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 그분들 중에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분, 어떤 분이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한 분을 꼽기보다는 네네. 인상적이었던 답변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중학교 역사 선생님이셨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셨는데요. 네. 이건 두 분이 교사여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부모님 두 분의 교육관이 저에게 많이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먼저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는 제 자존감을 만드는데 정말 큰 영향을 주신 분인데 어렸을 적부터 정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자화상을 만들어주셨는데 아이들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거창한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가장 구체화시키면 저는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CBS 간판 아나운서이자 아나운서 엄마의 육아연구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이지민 아나운서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CBS의 이지민 아나운서고요.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엄마지만 사실 교육 전문가들 인터뷰 많이 하시는 인터뷰어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동안 정말 많은 교육 전문가를 인터뷰하셨을 것 같은데 교육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절대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정말 분야를 가리지 않고 만나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 정말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이 정말 공통적으로 말하시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내 아이에게 과하게, 무리하게 하지 말라인 것 같아요. 책을 읽힐 때에도 사실은 아이가 읽었으면 좋겠는 어려운 책들을 들이민다든지 아니면 이 책을 읽으면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도 이 로드맵을 따라가면 뭔가가 될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아이의 정서를 해쳐서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뭔가 대단히 특별한 비기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아이 수준에 맞고 우리 아이 성향에 맞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분들 중에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분, 어떤 분이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한 분을 꼽기보다는 네네. 인상적이었던 답변은 있었어요. 네네. 제가 포기하지 않는 어떤 마음에 꽂혀서 육아연구소 공식 질문이라고 해서 오시는 모든 분께 인생에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었던 경험 그리고 그때 왜 포기하지 않았냐 그 부분을 모든 분들께 똑같이 여쭤봤거든요. 근데 스몰빅 클래스 운영하시는 조승우 작가님이 저희 채널 나오셨는데 그분이 이야기하신 게 어머니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창업을 했다가 한번 망한 적이 있으시대요. 조 작가님이. 그때 날린 돈 안에는 어머니가 땀 흘려 일해서 번 몇 천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고두고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그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그 어머니가 물어보셨대요. 승우야 너 그거 창업한 거 후회해?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그 일로 훨씬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그럼 엄마는 몇 번이고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도 너에게 투자할 거야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스튜디오에서 너무 마음이 찡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살짝 지금 그쵸? 눈물이 막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부모라고 하는 게 아이가 어떤 성공하고 잘하는 순간만 응원해 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정말 힘들고 또 실패하는 순간에도 나는 언제나 너를 믿어주고 밀어줄 거야 라고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구나. 그런 게 바로 부모가 아이의 언덕이라고 하는 부분이구나 느껴지면서 저도 좀 그런 부모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나운서님 근처에는 교육 전문가 분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부모님이 두 분 다 교사시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두 분이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아나운서님을 이제 키우셨고 또 그거에서 어떤 영향을 받아서 지금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아버지는 중학교 역사 선생님이셨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셨는데요. 이건 꼭 두 분이 교사여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부모님 두 분의 어떤 교육관이 저에게 많이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먼저 저희 아버지는 제가 공부할 때 항상 따라와서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게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제가 대학을 캐나다에서 나왔는데 네. 대학교에서도 그랬고 심지어 제가 아나운서 준비를 하려고 할 때도 공공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때 따라와서 같이 책을 읽고 끝나면 같이 라면을 먹었어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있으면 아버지가 뒤에서 엎드려서 책을 읽고 있었고 커피숍에 가면 옆 테이블에서 책을 읽고 도서관에도 같이 가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아들이 공부하는데 옆에서 책을 읽다가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아버지는 내 옆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책을 계속 읽을 수 있었을까? 책을 읽기 싫은 날은 없었을까? 따라가기 싫은 날은 없었을까? 네. 지루하고 지겹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공부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에는 나만이 할 수밖에 없고 꼭 내가 해야만 되는 그 지점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항상 힘든 것도 힘들지만 너무 외롭다라고 많이 느꼈는데 네. 그런 외로운 순간들에 항상 돌아보면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사실은 부모가 아이를 리드하고 싶은 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요. 이 문제집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더 잘할 것 같고 나는 다 해봤으니까 너에게 알려주고 싶어가 굉장히 많은데 부모는 그렇지만 결국에는 리더가 되면 안 되고 서포터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이끌고 싶은 마음을 100번 참아 위에서 늘 믿어주고 밀어주자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지금 아이가 책을 읽는 순간에도 같이 이제 계시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은 부모의 입장이자 네. 자녀의 입장을 둘 다 네.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럼 자녀의 입장이실 때 그게 좀 싫거나 이런 날은 또 없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담스럽거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사실 네, 부모님이 네, 네. 해볼까 하다가도 우리 애가 이거를 너무 감시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으니까. 아니 근데 감시의 의도가 있었던 게 맞아요. 그래요? 그리고 그걸 느꼈는데 그걸 오히려 좀 즐기기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 혼자 있으면 집중력이 흐트러질 법도 한데 사실 커피숍에서 옆에서 앉아있는데 딴짓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공공도서관 효과네요, 그게. 그쵸. 네. 예.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것 때문에 내가 한정된 시간 안에 더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게 있었고 만약에 아버지가 평소에는 지적만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 순간에 막 책 들고 와가지고 네네. 있으면 감시하는 것처럼 부담스러웠을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저랑 항상 퇴근하면 밥을 먹고 산책을 했어요. 아파트 단지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때 부동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아버지랑 뭐 저 집 봐라, 뭐 코너에 있는 집이 좋다, 뭐 저 집은 어떻고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독서실에 제가 가면 항상 아버지가 데려다 주셨는데 오가면서 만화책방에 항상 같이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랑 만화책방에 오는 애는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쵸. 왜냐면 부모님들이 보통 만화책 빌리는 걸 싫어하시다 보니까 못 가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항상 손잡고 만화책 빌리러 가서 아버지는 소설책 빌리고 저는 만화책 이만큼 빌려가지고 일단 독서실 가서 만화책 일단 다 읽고 저는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런 사실 사소한 추억들이 있고 그런 친밀감이 있다 보니까 마냥 나를 감시하는 CCTV처럼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얘기인지 확 와닿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동반자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으셨겠어요. 러닝메이트 같은 느낌을. 그리고 어머니는 제 자존감을 만드는데 정말 큰 영향을 주신 분인데 어렸을 적부터 정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자화상을 만들어주셨는데 그중에서 특히 많이 반복을 하셨던 이야기가 지민아 너는 머리가 정말 좋아 였어요. 근데 그게 안 좋게 받아들여지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제 말이요. 나중에 제가 육아연구소에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전문가분들이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칭찬이 자기가 타고난 것에 대한 칭찬은 좋지 않다. 노력을 하지 않게 만든다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뭔가를 하려고 딱 어떤 출발선에 섰을 때 그 말이 굉장히 큰 용기가 되고 저한테 확신을 주는 말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중학교 때 사춘기가 정말 심하게 와서 중학교 1, 2, 3학년을 공부를 아예 놨어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마지막 성적이 기억이 나는 게 한자가 40점이고 수학이 60점 정도. 엄마가 수학 선생님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 3학년 2학기 때 수학 선생님이 심지어 저희 엄마랑 같은 대학의 같은 수학 교육과를 나온 동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학 선생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너는 엄마가 수학 선생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이런 말을 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네. 생생하게 나요. 네네. 그리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에 가서 기나긴 사춘기 생활을 청산을 하고 오늘부터 난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 엄마가 한 말,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여태까지 내가 안 해서 못한 거지 진짜 못해서 못한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강하게 박혀 있어서 네. 나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정말 100%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목동 학군지에서 여고를 나왔는데 네네. 어쨌든 그 입시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반에서 1등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는 35등에서 40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아이였고 아예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엄마가 계속 끊임없이 해주신 말이 있었고 저는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은 주문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생각을 하니까 부모님이 어떤 한 방에 아주 멋진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성인이 된 나에게 남는 것이 아니고 공기처럼 정말 계속 나에게 흘려주듯이 말했던 말이 나에게 그대로 남아서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주문을 넣어줄 것인가. 네. 나도 모르게 너는 다 좋은데 꼼꼼함이 좀 떨어져. 너는 실수가 많아서 이것만 고치면 진짜 잘할 것 같은데 와 같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주문처럼 좀 잘못된 이야기를 심어주고 있는 건 아닐까. 저도 제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좋은 자아상을 아이들에게 심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칭찬을 할 때 하나의 꿀팁은 네. 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좀 부끄러워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저희 엄마도 그냥 머리가 좋다고 한 게 아니라 네. 이러저러해서 머리가 좋다 항상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이가 뭔가를 했을 때 야 이거 진짜 애들 초등학생 4학년 중에 10명 중에 2명밖에 못하는 거라는데 네가 그걸 한 거야. 내가 볼 땐 넌 진짜 머리 좋은 것 같아. 라든지 네네네. 야 지난번에 수학 풀었을 때 8개 틀렸는데 어떻게 이거 5개밖에 안 틀렸어? 이게 이렇게까지 갑자기 점프하는 거는 수학머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아이가 생각해도 좀 납득이 될 만큼 그냥 무조건적으로 얘기하면 아이들도 네네네. 다 눈치가 있는데 그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칭찬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오해가 있으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네. 커서 보니까 저는 전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정말 기억력도 안 좋고 뭐 암기력도 안 좋고 너무 겸손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엄마의 잘못된 어떻게 보면 정보와 가스라이팅으로 인해서 갖고 있는 강한 확신과 패기가 제가 성적 역전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 역전의 경험이 또 다른 그 이후에 어떤 순간에 갔을 때 이걸 했는데 이걸 못하겠어? 하면서 정말 또 다른 자산이 되어줬던 부분이 있고 네. 그 모든 것이 그 말에서 시작됐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선생님이셨는데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을 두 분이 잘 견디셨나요? 견딜 수가 없었죠.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어렸을 적에 책을 정말 많이 읽어서 뭐 세계사 전집부터 시작해서 한국 전래동화 정말 많은 책들을 초등 저학년 때 읽어서 어떻게 그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내가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그 어린 감성으로 진하게 읽은 책들이 많았거든요. 네. 내가 하려고 했을 때 내가 머리가 좋은가 봐 이런 마인드뿐만 아니라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거는 그 책을 많이 읽은 것을 바탕으로 문해력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자녀분들을 네. 교육을 하실 때로 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 네. 같은데 그러면 거기서 깨달은 바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본인이 경험하신 거 네. 플러스 부모님의 네. 상황 그리고 네. 또 교육 전문가들 인터뷰하시면서 느낀 점들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지금 두 아이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계신 거예요? 제가 자기주도 학습에 관심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보면 자기주도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교육을 주로 시켜주셨기 때문에 그러다가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고등학교에 가서 내가 내 주도로 계획을 세우고 뭔가 목표를 가지고 노력할 때는 힘들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힘들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거창한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가장 구체화시키면 저는 계획표 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플래너 작성. 저희 큰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매주 주말마다 그 다음 한 주의 학습 계획표를 짰어요. 근데 이게 거의 아이랑 논의하고 스케줄 설명하고 숙제 뭐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하고 하다 보면은 거의 1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냥 이거 이날 하고 이거 해놔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한데 그렇죠. 아이에게 반복해서 말을 했던 게 엄마가 지금 너에게 해주고 있는 거는 너를 시키는 게 아니라 네가 혼자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고 너는 언젠가 네가 혼자 해야 된다는 말을 저는 사실 그걸 주문처럼 계속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는 너는 혼자 계획을 짜고 혼자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초 1, 2는 준비 기간이다. 그래서 아이도 어느 정도 초 3이 되면 내가 혼자 해야겠다라는 마음의 준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학원 숙제가 됐건 학교 숙제가 됐건 할 일을 주 단위 계획표로 같이 세워보는 거를 했었고 초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제가 뭐 조금씩 어떤 계획을 세웠나 봐주기는 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고 스몰빅 클래스 채널 운영하시는 조 작가님이 저희 채널 나오셨을 때 자기주도학습 얘기하시면서 메타인지가 중요하다. 네. 근데 메타인지가 보통 사람들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아내는 능력이다라고 하셨어요. 그걸 알아야 내가 효율적으로 그렇죠. 플랜을 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2년을 하면서 느낀 게 아이가 3학년이 되니까 그 옆에다가 걸리는 시간들을 적더라고요. 이거는 30분, 뭐 이거는 뭐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스케줄을 자기가 보고 비는 시간이 이때니까 이때는 30분 걸리는 건 여기서 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짜는 모습을 보고 이런 준비 그러니까 초등에서 우리가 아이가 언젠가 공부에도 독립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막연히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아이가 나를 더 이상 공부에 관여하지 못할 때까지로 먼 미래로 잡아두기보다는 네. 어떤 시점을 정해두고 천천히 준비를 시켜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기준을 잡으셨던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잡았었어요.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공사교육 교육 전문가들 다양하게 만나고 계시니까 만나시다 보면은 사교육에 대한 생각들도 조금씩 변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지고 계신 교육관도 확실하게 있으실 것 같은데 초3 때 자기주도에 첫 삽을 뜬 아이 이 아이가 사교육은 또 어떻게 도움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워킹맘이고 바쁘다 보니까 엄마표를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교육의 도움을 어느 정도는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어렸을 때 학원을 엄마한테 모든 학원을 내가 다닐 수 있는 걸 다 보내달라라고 말할 정도로 저는 각각의 학원에서 배우는 게 너무 좋았고 제가 성장하는 느낌을 받는 게 좋았거든요. 네네. 또 저희 엄마 아빠도 일을 하시니까 네네. 집에서 내가 뭔가 있는 시간보다는 그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은 아이가 만약에 원하고 좋아하면 학원을 보내주고 싶다였고요. 많은 분들이 자기주도 학습과 사교육, 학원은 좀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표로 집에서 한다고 해서 자기주도 학습이고 학원을 간다고 해서 강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학원을 어떻게 가면 좋겠는지 그 학원에서 어떻게 배우고 있고 그런 것들을 아이가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 역시 공부 독립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약간 많은 분들이 웃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이가 유치원 때부터 계속 상의를 했어요. 어떤 거 같니? 유치원을 만약에 골라야 되면 주변 엄마들한테 물어보거나 뭐 거기에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아이를 데려가서 지금 우리가 유치원을 고르고 있어. 어떤 유치원이 너는 좋니? 여긴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때? 이야기했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학원에 대해서도 학원을 지금 3개월에 다녔는데 어떤 것 같아? 예전 학원이랑 비교해서는 어때? 여기에서 네가 하는데 힘들진 않아?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 이런 것들을 계속 상의하면서 아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어서 그야말로 그냥 맨 처음에 했던 이야기 제가 리더가 되지 않고 서포터가 되기 위해서 학원을 고르는 과정이나 아니면 학원에서의 그런 적응에 대한 것도 아이에게 많은 부분을 맡기고 있고 그래서 아이한테 엄마가 짜준 대로 억지로 학원을 가는 게 아니라면 저는 아이들한테 가끔 또 물어보거든요. 이 학원 그만두고 싶어? 이거 그만할까? 아이들이 힘든 순간에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학원은 너한테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그만둘까 물어보면 아이들이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더 해볼래 라고 말을 많이 해서 저희 아이가 학원을 많이 다니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주도로 학습을 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니다. 자기 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 계속 소통하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학원을 선택하는 것 자체도
자기주도의 연장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쵸. 그래서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네. 그래서 모든 학원을 다 10개를 옵션을 주진 않지만 네네. 아이가 선택했을 때 엄마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은 2-3개의 학원을 두고 2-3개의 문제집을 두고 아이랑 충분히 상의해 나가면서 하는 게 결국은 내 공부가 아니라 아이 공부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고 또 그런 부분을 준비시켜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영향받은 교육관이라던가 그동안 인터뷰하셨던 많은 분들에게 얻은 어떤 인사이트를 정말 자세하게 소개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은 아나운서님의 채널 한 편을 본 것 같은 기분이 네. 그러기도 하네요. 네, 네. 느끼실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